어떤 사람이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그 작은 걸 못 본 사람이 큰 걸 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문화가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몽골 가면 몽골 문화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이런 걸 조금 빨리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여의 이미지나 특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어디서 발생한 건지, 그 근거가 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봤더니 저한테 강연하라고 강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부여를 제가 설명을 가끔 합니다. 부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인데 오늘부터 방향을 다시 잡아서 마치 부여 첫 수업처럼 부여 인상, 부여는 어떤 인상인가, 이제 여기부터 이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부여는 사실은 1960년대에 고운 시인이 1960년 시작될 때 그 고운 시인이 스님이었거든요. 법정 스님이죠. 법정 스님이 고운한테 입적을 한 거예요. 고운 찾아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스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이 그 수필 발표할 수 있게 고운이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하여튼 60년대에 파괴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 거리에 막 나왔을 때 이제 최인훈 선생이 그때 이제 소설가 최인훈 씨가 그 직업 없이 고운하고 둘이 날마다 만나서 술 마시고 걷고 술 마시고 걷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어느 날 통행 금지 시간에 걸려가지고 두 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파출소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적을 때 주민등록증을 내놔라 하니까 이제 최인우는 이제 그 고운은 지상에 집도절도 없는 고향도 없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고운한테 신분증이 있었고 거기에 적을 때 보니까 고은태라고 이렇게 적어지고 본명이 고은태거든요. 고은태를 고운 자신이 이 중학교 때부터 고은이라고 부른 거예요. 중학교 때 그만두고 딱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고. 저 사람 집도절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고향도 있고 그런 데가 있었구나. 뭐 하여튼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고은이 쓴 에세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날마다 만나서 술 마시고 걷고 방향 없이 아무 데로나 둘이 그냥 걸어서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남아서 신동엽 병원에 있을 때 신동엽 병실도 찾아가고 신동엽하고 안 친하거든요, 고운이. 왜냐면은 그 고운은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꽤 이렇게 우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김수영 시인의 어머니가 고운 스님을 아주 잘 따르기 때문에 문단 행사하면은 김수영이 앉은 자리가 제일 고급스러운 자리거든요. 거기가 제일 스타들이 거의 딱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늘 고운은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 몇 명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신동엽은 언제나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신동엽 시인이 이제 조금 그 특이한 게 이렇게 조명받는 메인들 중심으로 사고를 한 게 아니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이 메인 무대와 저 촌놈 무대가 늘 이렇게 같이 남았다 이거예요. 고운이 보면 신동엽이 늘. 근데 그 눈빛이 이제 별로 취급을 안 해주는 눈빛이에요.
우러러보지 않는 눈빛. 요 메인석에 잘 나가는 애들을 전혀 우러러보지 않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여기 와서 막 그 인사 한 번이라도 더 올라오고 하는데 전혀 안 그랬던 사람 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고은 선생님이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60년대 술집에서 체인원하고 둘이 술을 마시면서 우리 심심한데 오늘은 한국에서 제일 쓸쓸한 데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쓸쓸한 데가 어딘가를 이야기를 해요, 둘이. 그래서 꼽은 곳이 부여예요. 부여가 한국에서 가장 쓸쓸하고, 시인, 고흥, 소설가, 최윤은 두 명이 술 마시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고은 시인이 다녀갔는데 고은의 시 제목, 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여. 부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아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망한 곳, 쓸쓸하구나. 술집도 작부도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가. 부여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쓸쓸하고 스산하고 뭐 이제 그런 이미지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줬냐면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화나 여흥, 좀 쓸모없는 것으로, 어떤 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꽤 이야기가 힘이 셉니다. 이야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를, 그래서 나는 유령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여 몰락의 이미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맨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은 그 베스트셀러 말고 스테디셀러 있죠. 이걸 아주 농론하고 있는 책이에요. 코스모스라는 책이 그 별 이야기, 우주 이야기인데, 이 우주 이야기라고 하는 게 수명이 다 짧거든요. 왜 짧냐면은 계속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과거로 취급이 안 될 만큼 옛날 얘기예요. 그 후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도 코스모스는 팔려요. 예, 그 옛날 그 지식 때문에 팔리는 게 아니고,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접근해가는 그 글솜씨가 너무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자주 추천하는 책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영국 어느 다큐인지 모르겠어요. BBC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느 다큐에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으로 다큐를 만들어요. 이것도 한 차례짜리 다큐가 아니라 뭐 한 10회 넘어갔던 것 같아. 1시간짜리가 10회 넘어가게 이렇게 시리즈로 다큐를 쭉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다큐 중에서 아주 머리를 땅 치는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 것인가 기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다큐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영국 19세기 바닷가 고요한 장면이 시작되거든요. 파도 소리 찰싹찰싹 되면서 어둠 속에서 파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버지하고 칼 세이건이 이 칼 세이건이 아들을 데리고 그 해변을 쭉 걸어요. 해변을 걷는데 아들이 칼 세이건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 우리 반 애들은 진짜 웃겨. 우리 반 애들은 글쎄 유령이 있다고 한다. 유령이 어디서? 그럼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애들이 근데 다 믿어. 한심해. 얘기를 하니까 칼 세이건이 아무 말 않고 걷다가 저 앞에 별빛을 봐요. 야, 저기 봐라, 저 별빛 먼 데서 오지, 어디서 오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별 이야기를 해요. 저 별빛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오는지, 여기까지 오는 시간에 제가 숫자를 하도 모르니까 대충 오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사이에 죽는 별도 많다. 별은 죽었는데 별빛은 우리 눈앞에 우리 시선에 감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해요. 아들이 옆에서 걷다가 중학생 아들이 깜짝 놀래갖고 아 그렇구나 유령이 있구나. 그러니까 별은 죽었는데 별빛은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나 인간의 기억이나 사건이나 이것들도 계속 유령으로 살아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의 힘이 나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중국에 셀 수 없이 많은 출판사가 아마 우리나라 출판사 전체 합한 숫자만큼이나 될 거예요. 그 정도 출판사가 독자를 아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책을 계속 내서 출판사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북공정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계속 역사공정을 해서 그 책들을 지필료 주고 구입해주고 일정하게 계속 소화를 해줘요. 시장에서 팔리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는 출판사들이 중국에 많아요. 이것 때문에 좋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안 팔릴까봐 막 손질하잖아요. 바꾸고 팔리는 쪽으로 이렇게 재조절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내용만 딱 채우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그 동북공정을 하는 거를 한국에서 꽤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것들을 동북공정을 해놔야 거기서 이제 온갖 작전을 다 써보는 거예요. 안 되면 또 바꾸고, 김치 우리 중국 거야. 한국 문화의 중요한 거 다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일단 때를 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거점을 다 만들어놔서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저 동주 영화를 보면은, 동주 영화 봤어요? 동주 영화가 좀 우리나라 영화계에 조금 충격을 줬어요. 영화 잘 안 될 때 저예산 영화를 찍어가지고 블록버스터를 압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동주 영화가 이제 윤동주가 그 일본 유학 갔을 때 이야기인데, 이 동주 영화에 끝없이 스토리텔링자로 참여해 있는, 윤동주 스토리에 계속 참여해 있는 이게 문익환이에요. 윤동주에 대한 모든 스토리는 문익환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익환 이야기를 따로 쓰기 위해서 그 감독이 문익환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따로 쓰기 위해서 동주 영화 이야기에 문익환을 살짝 등장시키고 빼놨어요. 그 스토리 중심이 안 설까봐. 근데 하여튼 문익환하고 윤동주하고 같은 동네에서 같이 태어났고 같은 동네에서 컸거든요. 윤동주가 6개월 빨라요. 그리고 집안은 문익환 집안이 중심이고, 그 윤동주 시에 나오는 교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익환 아버지가 장로예요. 윤동주 아버지는 거기서 소사를 했어요. 교회를 지키고 산 사람은 윤동주 아버지죠. 교회의 주인은 문익환 아버지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 이 동북공정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그 용정 명동 가면은 윤동주는 다 보고 올 수가 있어요. 윤동주 흔적들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윤동주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다 이렇게, 문익환에 대해서 기념비를 이만큼이라도 세우면은 바로 다음날 없어져요. 그날 밤에 없어져요. 중국에서. 문익환 생가터? 이거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특히 한신대 같은 경우는 그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근데 바로 없어져요. 바로 청소돼 버리고. 무엇 때문이냐면 동북공정의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북공정에 의해서 윤동주는 중국 소수민족, 조선족 출신의 시인이 되는 거고,
문익화는 끝없이 그걸 비판하고 이게 컨셉 자체가 다르거든요. 문익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북공정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익화는 자기 고향을 한 번도 중국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만주라고도 말을 안 해요. 계속 문익화는 북간도라고 말해요. 북간도. 우리 조상들은 북간도. 이지 그곳을 중국으로 이렇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문익화는 그것도 계속 대결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윤동주는 해방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작업을 하기가 좋죠. 이제. 그래서 윤동주 시 중에 별에는 밤, 나는 뭐 별 하나에 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뭐고 해가지고 별 하나에 뭘 하나씩 하여튼 다 붙여본다 이런 구절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별 이야기 하면서 어릴 때 친구들 폐, 경, 옥 이렇게 나와요. 폐씨 없죠, 우리나라에. 경씨도 보기가 아주 드물죠. 옥씨는 조금 볼 수가 있죠. 폐, 경, 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명동학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대안학교거든요. 북간도에 가서 만든 대안학교. 이 대안학교는 나오면은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상급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학력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6학년을 보통 다시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명동학교를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다닐 때조차도 문익화는 용종으로 나와가지고 조선인 학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윤동준의 집은 더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까운 중국인 학교를 다녀요. 그 중국인 학교 친구들이에요. 폐, 경, 옥 이런 이름이. 그러니까 윤동준은 디아스포라로 이산자 생활을 조금 더 많이 한 사람이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게 특히 이제 문학 하는 사람들은 문익환보다 윤동주가 더 가까운데 윤동주는 중국 시인으로 취급하고 중국 하면은 문익환은 흔적을 계속 지워버리고 이게 꽤 쇼킹한가 봐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거기를 가면은 이런 게 사실은 동북공정의 힘인 거죠. 그거를 안 해놨으면은 중국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를 못해요. 참고로 문익환의 그 문시들이 연변 그러니까 조선족들을 거의 찾고 있어요. 거기 당 조직 있죠. 중국공산당 7세들이 문시들이에요. 연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술자석에서는 문익환을 지키지만 저기에서는 절대로 안 해요. 이런 게 동북공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역사공정의 상처를 가장 크게 입은 곳, 우리나라에서 이곳이 부여예요. 그래서 이 부여는 사실은 이야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실 그걸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의외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은 조금 적은 편이죠. 그래서 어디 보면 어떤 지자체들은 막 작가 찾아가지고 막 스토리텔링 한다고 막 투자해서 뭘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부여는 그걸 하기가 조금 어려워. 우선 그 예산도 많이 투여돼야 되고 손대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을 해도 넘어서야 될 벽이 또 너무나 많아.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 부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몰락 이미지, 왠지 요절한 천재 같은 이런 안쓰러운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부여 상권 활성화 재단 만들어 가지고 그때 무슨 업체들 해가지고 그 팀이 이렇게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파워블로거 한국의 파워블로거를 20명을 초청한다. 그 사람들을 안내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말을 안 듣는 게 해설사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
선생님이 조금 도와달라. 이제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이제 했더니 이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온 지 2번째 해인가 그래요. 제가 그 해설을 했거든요. 그 사람을 데리고 구소산 올라가면서 이미자 알죠? 예, 조용필 알죠? 뭐 당연히 다 안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배호 알아요? 예, 알아요. 배호, 김종호, 김현식, 김광석 알죠? 이 세상에는 저 조용필, 이미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배호도 있고 김광석도 있습니다. 부여는 조용필, 이미자 같은 도시가 아니고 배호, 김광석 같은 도시입니다. 요절한 천재와 같은 어떤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하면서 왜 그런가를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다녔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미지가 가장 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고흥 최인훈 같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이미지들이 부여의 것임을 굉장히 많이 몰라요. 내가 부여에 와서 가까운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저 말다툼을 한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것이에요. 저 어떤 것이냐면은 저 성주풀이라고 하는 민요 있죠. 성주풀이라고 하는 그걸 그때 당시에 쳐보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2014년에 내가 왔으니까 그때 쳐봤거든요. 인터넷에 말싸움하다가 그래 쳤더니 이 성주풀이 축제를 성주에서 하더라고요. 경상도에서. 그 말다툼 내용이 뭐였냐면은 내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거 부여 노래야. 성주풀이는 부여 패망한 걸 노래한 노래예요. 성주풀이는 어떻게 설명해도 그거 노래발은 정확하게 그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뭐 이제 인터넷에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까지도 뺏기는 경우가 꽤 그렇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곡은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성주풀이 노랫말은 저 성주풀이 노랫말 어떻게 돼요? 성주가 성주구나. 아니 그거 말고 낙양성. 예, 신민요 성주풀이 있잖아요. 아 신민요요? 신민요 저 성주풀을 옛날 노래인 줄 알았어. 아 신민요. 낙양성 심리하에 네. 높고 낮은 춤. 예? 통일신이나 아니요. 성주에서는 그냥 제목이 성주니까 성주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거는 그냥 패러디 효과로서 그건 이제 그 일정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노랫말 내용을 자꾸 다른 식으로 자꾸 해석하더라고요. 저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성주풀이는 그러니까 일테면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사람 지상에 존재했던 왕들 있잖아요. 고대사 안에 지상에 존재했던 왕 중에 왕이 있지 않으면 왕궁이 없어요. 왕의 무덤이 그 고대 도시 고대 수도의 필수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왕의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대 도시가 아닌 거예요. 지상의 모든 왕은 자기 나라에 그래서 무덤이 있어요. 지상의 왕 중에 유일하게 외국에 묻힌 왕을 가진 나라, 왕의 고향, 이것이 부여죠. 의자왕이 딴 데 묻혀 있는 거예요. 낙양성에 가서 묻혀 있는 거죠. 그때 끌려갔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거기 끌려가서 패망한 나라의 왕이 끌려가서 신분 해체당하고 박탈당하고 거기 가면은 이제 종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종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왕이었는데 저 사람은
지금은 저렇게 초라하게 공동묘지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낙양성 심리학 거기에 포수가 꽁 잡는다고 이렇게 기어다녀 이렇게 공동묘지 이게 무덤이 뭐 관심이 있겠어요. 높고 낮은 저 무덤은 뭐 영웅호걸이 몇몇인데 저기에가 지금 일반 공동묘지가 아니야. 저기는 한 국가를 통치했던 사실은 의자왕 수준은 누구하고 견주냐면은 조선시대 정조하고 견주더라고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의자왕의 객관 위상을 그렇게 봐요. 굉장한 성군이에요. 실력파고. 그런데 그냥 삼청 궁녀들 끼고 논 뭐 하여튼 거의 아주 수준 낮은 그냥 잡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백제가 정당하면은 그것을 부당하게 공격한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다시 한 거예요. 그것이 고대 백제인데 이 고대 백제가 옛날 사람들 얘기를 옛날에는 인간의 마을이 산에가 있었습니다. 강가에가 있는 게 아니고 근대로 이렇게 오면서 강가에로 내려와요. 그래서 옛날 백제 수도는 옛날 부여는 부소산 위에 있었어요. 그것이 구두레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왔을 때 2014년도에 건축 전문가가 발제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산 중턱에 부여가 있었는데 근대로 오면서 구두레로 내려왔다. 그래서 구두레가 중심이 됐다. 이렇게. 근데 하여튼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떤 유형의 근거도 없을 만큼 다 파괴돼 버렸어요. 철저하게 파괴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7일 밤 7일 낮 동안 불탔어요. 거의 30만에 가깝더라고요. 부여가 당시에. 거기에서 다 죽거나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텅 비웠어요. 여기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돌탑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그 돌탑은 왜 남겼느냐? 소종방이가 공격해서 자기가 접수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에 두기 위해서 남겼어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백제 미학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거의 80년대 가까이 돼가지고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당나라 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미술사라고는 책 썼던 월북한 필자 있는데 그 사람 책에 처음으로 백제 양식이라고 나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연도 보고 깜짝 놀랐어. 거의 80년대 가까이 와서 이게 7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신동엽이 있을 때는 그냥 평제탑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그것들이 뭘 우리한테 보여주냐면은 이야기들의 전쟁이 끝없이 여기에서 대혈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 부여는 이야기들의 전쟁터였어요. 백제 몰락한 이후에 끝없이 이야기들이 계속 치열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대형으로 예산 투자해서 공식적으로 공정을 한 게 제가 아는 것은 2번이에요. 한 번은 통일신라가 했어요. 통일신라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제 삼천궁녀를 비롯한 지금 이 여타우 신하들이죠. 이 통일신라가 해놓은 이 공정은 이야기들은 전부 다 백제 마지막 정권, 의자왕 정권의 타락함, 무능함, 부패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스토리들이에요. 그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가 한 번 했어요.
조선총독부가 한 거는 이제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금성산 위에 지금 탑이 있죠. 금성산 위에 올라가면은 저 성화돼요. 백제 금동 대향로 이렇게 탑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 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관 옥상에서 네. 딱 바라보면은 그 위에 이렇게 하얀 게 보여요. 뭐 기념물 하나가 봉화대. 봉화대. 네. 봉화대가 저 금동 대향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금성산에 있는 탑은 봉화대로 내가 알고 있고. 네. 하여튼 봉화대 종류였어요. 내가 거기를 몇 차례 가봤거든요. 그것이 봉화대 종류예요. 금성산이 부여에서 그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부여에서 부소산이 몇 미터 더 낮아요. 거기보다 그 자리가 제일 높아요. 그 자리를 멀리서 봤을 때 그 자리를 가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고도 제한 기준선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구나. 부여가 지금 건물 바로 아래는 뒤가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리 말고 이렇게 일정의 그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에서 봐서 저걸 가릴 수 없어요. 저걸 가리면은 철거돼요. 저기 제한선이에요. 고도 제한선. 그래서 전에는 그 도로 옆에도 5층까지 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큰 도로 4차선 있는 도로 2층까지밖에 질 수 없어요.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김대열 선생님이 알던데 아파트 하나가 그래갖고 모습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거기 그 문제 때문에. 거기가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부여를 내려다 보면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 지금 이제 조금씩 변형이 왔죠. 근데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부여가 바둑판 모양으로 돼 가지고 저 바둑 네 귀처럼 노타리들이 서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땅 내려다 봐서 거기서 내려다 보면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 아, 이곳은 계획도시였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부여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서 낡고 촌스러워요. 사람들이 낡고 촌스러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때 낡고 촌스러운데 지저분하거나 지나치게 울퉁불퉁하면 불편해지거든요. 아주 세련돼 있어요. 부여 읍소재지가. 낡고 촌스러운데 세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촌스러움과 저 세련됨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 모델을 보려면 부여 읍내를 봐라. 부여 와보면은 지금 부여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 중인데 사람들이 조금 잘 못 느껴요. 제가 왔을 때요, 대략 한 4년 정도까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있죠. 저 대로변에 평소 차 2대씩 서 있었습니다. 저 가장 큰 대로, 가에. 낮 시간에 평균 2대 서 있어요. 오후 1시에 봐도, 오후 3시에 봐도, 오후 5시에 봐도 평균 2대. 그 이상 서 있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쓰레기 봉지 바깥에 쓰레기 있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아주 오랫동안 못 봤어요. 전부 다 쓰레기 봉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음악 틀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전부 다 이게 끼워요, 레시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도시가 다 있지, 우리나라에서. 내가 사람들 데려와서 보여줘. 이제 봐봐라, 저기를. 내가 어느 날 우리나라가 어디가 엄청나게 축구를 해가지고 그 축구를 차를 막 밟아가지고 부여 도착해가지고 봐야지. 이제 아침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여 도착을 했는데 읍내를 계속 돌았는데 한 군데도 축구를 안 보는 거예요. 테레비가. 나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단 한 집도 안 펴놓고 다 축구 중계를 보는데 여기에 어떻게 축구를 보는 집이 없어가지고 축구를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었으면 다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보러. 근데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한국이 뭐더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구나 우리나라에. 제가 맨 처음에 느낀 건 그래서 저기한테 강영철 우리 이사장님한테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자네가 한번 그렇게 해석하고 저기를 해보소.
형님, 여기는 한 국가의 수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라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이 보이지 않는 나라의 수도예요, 지금. 수도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은 논산이나 공주 왔다 갔다 해보면 알아요. 논산이나 공주는 굉장히 큰 곳 아닙니까? 부여는 조그마한 동네고. 근데 여기가 훨씬 고자세예요. 훨씬 촌놈 취급해. 공주, 논산을 부여 사람들이 훨씬 촌놈 취급해요. 여기는 꼭 뭐하고 똑같냐면은 서울에 저 마포 나중에는 저 강남이 생겼고 어마어마해도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자세예요. 촌놈들이요. 막 와서 아무 일이나 해갖고 돈이나 막 번 놈들이지, 저것들이 사대문 안에 살만한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갖고 지금도 선거에서 종로구를 중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상징적인 의미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부여가 그런 그 힘이 아주 강해요. 사실은 그것들이 어디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못 느끼냐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 군대 가면 훈련소가 논산에가 있잖아요. 왜 논산에가 훈련소가 있는지 그냥 근대적 관점에서 장소가 좋아서 자리 잡았을까요? 논산이 한국사를 통틀어 가지고 최고의 군인 2명이 싸운대. 장소가 논산이. 계백하고 관창하고 붙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한국 최고의 군인을 계백으로 꼽잖아요. 계백 정신이 살아있는 자리. 여기가 그러니까 그 대지에게도 이렇게 운명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최고의 군인을 길러내는 자리. 최고의 군인의 영원히 남아있는 자리. 그러니까 논산에가 훈련소가 있고 그런 거죠. 조선 총독부가 저기를 얼마나 강하게 저기를 했냐면은, 제가 그건 한 2년 3년 됐네요. 어디서 우연히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막연히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이거 알았는데, 조선 총독부가 이 부여를 얼마나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했냐면은, 1900 일제 물러나고 일제 강점기 후반기부터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 있죠. 이때 한국 관광 1번지가 부여예요.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경주도 아니에요. 부여 다음에 신혼여행 오는 것이 부여예요. 그때. 총독부가 계획도시 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딱 만들어 놓고, 저 길을 생각을 해봐요. 지금 뜯어서 넓힌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 길이. 종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1940년대, 50년대 종로하고. 한국 최고의 길인 거예요. 저 길이면은. 그래가지고 도로명 주소가 유일하게 참 자연스럽게 잘 맞는 데가 부여밖에 없어요. 길이 서가지고 그 옆에 차곡차곡 이렇게 한 채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총독부가 그렇게 설계해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에서 문화, 예술, 지식인 활동을 하려면은 부여 기행문을 안 쓰는 사람은 모두에게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여 기행문을 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1950년대, 1940년대 중반에 예를 들어서 조선 영화 제작자 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부여 기행문이 있습니다. 그걸 의무를 시켜놨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1970년대에 음반 내려면은
새마을 노래를 비롯해 가지고 건전가요를 넣지 않으면 음반을 낼 수가 없어요. 모든 음반에 다 들어 있어요. 그 자유분방한 신중현에게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김추자 음반에도 건전가요가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쓴 기행문에 이제 내 기억에 남는 기행문이 이광수가 쓴 기행문에 부여 특징을 눈을 들어 쳐다볼 산이 없다. 오늘 열기구 안 오셨죠? 다 열기. 아 그래요? 열기구가 왜 부여를 찾아왔는지 저는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기구가 부여를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 눈을 들어 쳐다볼 산이 없어요. 부여가. 눈을 들어 쳐다볼 산이 없는데 고도 제한이 엄격해요. 여기는 지금도 문화유산이 나와버려요. 계속. 경주처럼 발굴이 끝난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발굴이 안 된 동네예요. 엄격해요. 당연히 시야를 가리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하늘이 가장 큰 동네, 인간이 사는 데 중에 바다랄지 이런 데들 말고 빈 벌판이랄지 이것 말고 인간이 사는 마을에 하늘이 제일 큰 곳은 부여예요. 정확하게 객관적 근거로서 그래요. 열기구가 이겨와야죠. 신동엽 시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네를 잘 찾아온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기구 타고 한번 볼만하죠. 여기가 부여라고 하는 데가. 하늘이 일단 가장 큰 곳이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은 저 동네도 거칠지 않아요. 제가 왜 그걸 눈여겨 봤냐면은 그 축구 중계 때문에 TV 축구하는 집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봐봤더니 다 음악을 크게 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 대부분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고 그랬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부여에 이게 등장한 지 한 3년밖에 안 됩니다. 부여 지금 꽤 많아요. 음악 들고 가고. 근데 서울처럼 시끄럽진 않아요. 부여는 조금 조용해요. 그래도. 근데 등장한 것 자체가 3년밖에 안 돼요. 내가 여러 사람한테 설명하면서 내가 계속 보여줬어요. 이제 봐라. 내 말 듣고 확인해봐. 가서. 거리에 고등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일진들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패거리 지면서 목소리 높여갖고 몸싸움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3년 전까지. 3년 됐어요. 그것도. 지금은 있어요. 전체 그 판이 꽤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데 혈기왕성한 친구들도 도서관 같은데 딱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목소리 낮춰서 말하고 치고받고 얘기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말이 고운 사람도 모텔에다가 넣어놓거나 하면 이게 언어가 거칠어져요. 이게 황량하잖아요. 문화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 중요한 판이 오랫동안 이렇게 존재했던 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건물이랑은 다 통제가 되고 있지만 이 판은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현재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이 속도로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다소곳한 곳일 거예요. 부여가. 그것은 밑에 깔려있는 콘텐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기운, 이제 이것들이 스토리 전체가 그런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선 부여에 그런 것을 끼치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따로 이것만 떼갖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하든지. 이 부여는 뭐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강이 만들어 놓은 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여 재산 위로는 강이잖아요. 강.
저 강이 이 강이 금강인데 이 금강이 저 곰강이 금강으로 음사된 거잖아요. 곰강. 그래서 이 곰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토템인데 어떤 분들은 그 개를 곰으로 표현을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신화적으로 내가 그 신화가 정말 최종 확인은 못 해봤는데 우리 들을 때는 그냥 단군 신화, 곰 신화 있잖아요. 네. 그 곰 신화가 우리하고 꽤 맞는 것 같아. 저 지리산 반달곰 딱 보는 순간에 저거 친화감이 그냥 확 이렇게 좀 느껴지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 전공은 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해석을 해왔냐면은 그 토템 우리는 왜 곰인가? 그것은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형상화해 온 거냐면 옛날에는 개념을 다 형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이 자연 속에서 가장 그 적응을 잘하는 가장 자연의 내공이 가장 센 거. 그것이 보통 그 토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들거나 탈나거나 이렇게 아프면은 병원 있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관리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럼 이제 동물들 보면 자기가 자기 관리하잖아요. 혼자 어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누워서 자기 동작하고 하잖아요. 이때 곰처럼 할 것인가 호랑이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개나 고양이처럼 할 것인가 곰처럼 하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 곰 토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예전에 칭기스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칭기스칸 별명이 푸른 늑대거든요. 칭기스칸 별명은 잿빛의 푸른 늑대예요. 칭기스칸 족은 늑대족이고. 그래가지고 칭기스칸이 끝없이 늑대를 흉내내거든요. 전투, 작전이나 이것도 계속 늑대 지혜를 써먹는 거예요. 그대로. 늑대 방식을 선택해요. 군사가 자기네가 최고로 강하게 나타나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지 못했던 적이 없어. 늑대가 제압했던 방식을 펼치면은 늑대처럼 다 제압이 됐어. 그래서 늘 그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스토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역사 이상의 그 수많은 그 땅 위에 형성되어 있는 내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호랑이가 그렇게 세 보여도 호랑이가 99일을 견디고 못 견디는데 하루를 곰이 100일을 다 채우거든요. 쑥과 마늘 갖고. 우리가 마늘 가지고 곰처럼 걸을 때도 곰처럼 걷는 게 제일 좋은가 호랑이처럼 걷는 게 좋은가 몸조리를 할 때도 곰처럼 하는 게 좋은가 호랑이처럼 하는 게 좋은가 그 성품 그 대지와 그 자연 환경에서 곰 같은 성품이 좋은가 호랑이 같은 성품이 좋은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토템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야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곰강이잖아요. 이게 금강이 곰강인 것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름만 곰강, 금강인 것이 아니고 그 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웅진부터 웅포나루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금강은 곰 이미지가 지배하고 있어요.
곰강이요. 어쩌면 생김새도 곰같이 생겼는지 몰라. 금강 생김새가. 한반도 복판을 한반도 가슴을 뺑 돌아서 흐르는 강. 이게 내가 생각할 때 금강입니다. 이 금강 이야기를 따로 하더라도 이 금강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문학적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샘솟아요. 맨 처음에 강 출발점은 발원지예요. 샘솟아요. 샘물이 솟구쳐 나오면은 흐르죠. 흐르면은 맨 처음에는 저 도랑이나 이런 요걸 형성하지 못해요. 그냥 막 돌더미 위로 막 쭉쭉 흘러 나와요. 흘러 내려오면서 도랑을 만들거든요. 이게 이 도랑이 내려오면은 물이 한 군데에서만 샘솟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샘솟기 때문에 중간에 샘솟은 물이 합해지게 돼 있어요. 합해져서 현저하게 줄기 크기가 달라지죠. 존재의 특성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슨 샘, 그 다음에는 무슨 뭐 도랑, 더 흘러가서 이게 더 합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천, 더 흘러가서 합해지면은 비로소 강 해서 이게 여기가 금강이 얼마나 재미냐면 전라북도에서 샘솟아 가지고 충청남도를 거쳐서 충청북도로 흘러가서 다시 충청남도로 와서 전라북도로 가서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군산 앞바다로.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딱 돌고 도는 게 정확하게 백제 들판만 딱 돌고 가는 강이에요. 이 강이 넘버 3예요. 우리나라 강 중에서. 강은 보통 길이와 유역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유역으로 제일 큰 것은 한강이 1번, 길이로 제일 큰 것은 낙동강이 1번, 그 다음에 유역으로 제일 큰 것이 한강 다음에는 낙동강, 길이로 제일 큰 것도 낙동강 다음에는 한강. 그러면 이 넘버 3가 금강이에요. 유역이나 길이나 다. 굉장히 큰 강이에요. 이 금강이 연기쯤 오면은 금강이라는 이름을 비로소 붙여요. 이 강가에 전라북도에서 샘솟았고 이 흘러가는 강가에 뭐 넓은 들 동쪽 끝으로 누구예요? 정지용 향수에 나오는 강도 다 그 속에 있어요. 다 이것도 금강이에요. 금강 지류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금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탄 게 연기, 공주, 아니 세종에서 달기 때문에 세종부터 군산까지는 다 금강인 거예요. 다 금강인데 사람들이 부여오면 물어. 그럼 금강은 어디 있어요? 백마강이잖아요, 이게. 금강하고 백마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아니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금강이 딱 부여 지나는 부분만을 골라서 백마강이라고 불러요. 금강이 부여 지나가는 것만 골라서 백마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딨냐? 금강의 주인이다. 금강의 주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강은 물은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책에서 이렇게. 이 백성을 다루는 정치를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은유를 하잖아요. 나라 백자, 클 마자, 백마강. 나라의 큰 강이에요. 여기는 용이 사는 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용이 사는 데기 때문에 그냥 버릇없이 몰상식하게 금강하고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래서 호를 지어줬죠. 백마강이. 그래서 백마강이다. 그래서 백마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백마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자료에 있는 거고요. 이 해석이 제 겁니다. 이 백마강이라고 말은 경칭이다. 이건 높여 부른 말이에요.
왜 높여 부르냐? 주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왕이 사는 데니까. 금강의 주인임을 백마강이 표시를 하고 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시간 너무 네. 많이 된 건 아니죠? 네, 잠깐 쉬었다.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논의를 계속해서 그렇다 이제 문제 제기하는데 잘라보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은 백제를 덜어내보자. 이제 백제 이야기 그만하고 부여도 좀 자유롭게 그 관광지 개발하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내가 당시에 가졌던 이제 그 느낌은 그게 누가 만든 건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우리 이전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살았고 우리 이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 거야. 이것들이 만들어가는 궤적이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 이걸 역사라고 부르고 하는 거야. 그건 니네들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냐면은 아주 쉽게 잊어먹는데 백제가 이야기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럽니까? 그래서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통일신라도 지나가고 고려, 조선, 또 일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지나갔습니까?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왜 못 지웠냐 이거예요. 이것들이 다 그 속에서 살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백제 기억을 못 지우고 가지고 있냐? 이거 정부가 하려고 해도 그거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계속 그것이 있는 거예요. 신동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역, 백제, 옛부터 이곳은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거. 금강, 옛부터 이곳은 썩고 대신에 정신을 남기는 거. 걸음을 남기고 정신을 남긴다 이것이. 그걸 없애자는 소리를 지금 하는 셈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그 간단한 이벤트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유구한 것이다. 그것을 그 구태의연한 언어로만 계속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신동엽은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럼 70년대 중반이에요. 제가 문예반에서 이 선배한테 처음 신동엽을 들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신동엽을 이렇게 읽고 그랬는데, 그때 신동엽은 뭘로 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냐면은 백제정신이라고 하는 말로 주로 얘기를 했어요. 신동엽이 말하는 백제정신은 고구려 신라보다 백제가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동엽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한 시대의 미적 준거 틀은 지배자의 용모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칭기스칸의 몽골족이 그때 지구를 통일했잖아요. 그 영향력이 계속 갔으면요, 숏다리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지 몰라요. 쌍꺼풀 푸는 수술을 했을지 몰라요. 그 강인한 이미지가 저때 조금 재밌더라고요. 박세리 그때 이제 나왔을 때 이렇게 박세리를 서양인들이 터미네이터라고, 저 고운 아가씨를, 아이타운 아가씨를 터미네이터라고 부르다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외꺼풀 눈, 이 눈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인하고 신비해. 거기서 뭔가 다르게 느껴졌던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제 이 이야기는 그냥 가설이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 훈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훈족, 흉노족,
헝가리가 훗가리예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유럽에 용병 가가지고 전투해가지고 이 최초의 용병들이에요. 인류수 안에서 이 사람들이 막 쓸어버릴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드느라고 변형된 그 뼈들이 많이 출토됐어요. 요 골병 모양을 후쪽처럼 만들어 보려고. 뭐 중국에 그 전족 있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형식의 성형 수술이겠죠, 일종의. 그걸 하려고. 여기 지금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거는 춥기 때문이잖아요. 추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좋은 신체 유형인 거잖아요, 이게. 그 자연과 기후 속에서. 이게, 나는 우리 애들한테 아무것도 잘해주는 게 없는 대신에 방임을 아빠가 선물한 건 자유 방임밖에 없다. 나는 절대로 노선을 통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살았는데 딱 한 가지 우리 둘째 딸이 이 성형 수술을 하겠다고 눈을 수술하겠다고 주장해가지고 야 아빠 여기 한 번만 말할게. 내 생각에 근데 이걸 콕콕 들려주고 싶은데 나중에 거꾸로 다시 수술하고 싶다고 할지 몰라. 내가 어제 텔레비에 봤는데 패션 모델들이 있지 이쪽으로 바뀌어 있더라. 패션 모델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거 바뀐 지가 내 생각할 때 한 20년 가까이 돼요. 서양 그 하얀 사람들 그 모습을 표본으로 했던 때는 신동엽이 살던 때고 우리가 살던 때 이 밖에 있다니까요. 몽골리안 쪽으로 저 최전선은 그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 다큐를 내가 봤어요. 그 전날 그래서 작은 딸인데 지금 이 패션에 최첨단이 어디 좋아하냐. 탈근데 20세기 지나서 2000년대로 1009자 연대에서 2000년대로 딱 들어서면은 탈근대 현상이 막 일어나면서 기준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한테 아직 실감이 덜 오고 전달이 덜 되죠. 현재는. 근데 계속 양상이 그렇게 이제 양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때 신동엽이 살던 때 인류의 중심은 유럽 시민사회였고 한국 사회의 중심은 한 시대의 미적 중고 틀은 지배자고 용모라고 했잖아요. 한국 교과서는 미적 중고 틀이 계속 무엇이었냐면 신라 정신이었어요. 이러기 때문에 서정주는 압도적인 권위자예요. 미적 시학의 신라 정신의 표본이에요, 서정주가. 서정주처럼 서정주는 공부도 얼마 안 한 사람인데 향가 번역해 놓은 거 봐요. 그 전문가들보다 훨씬 번역이 좋아요, 서정주 번역이. 아주 근사해요, 그쪽 미학으로. 압도적 권위자야. 그럼 계백장군 얘기는 왜 나오냐? 국어책에 관창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관창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해갖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라 정신만을 중시할 때 신동엽 백제 정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고 잘한 거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잘한 것은 깨진 귀하장, 몰라간 고대 국가, 부여, 백제 이런 건데 내가 그러면 그거 흉내내란 말이냐 나더러. 내가 존재를 미워란 말이냐, 내가 고향을 학대하란 말이냐, 내 세계가 있는 거지. 어떻게 중거틀이 지배자고 용모일 수가 있느냐? 자연의 용모가 중거틀인 거지.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가장 정답이지. 이래서 부여 얘기를 놓지를 않는 거예요, 신동엽. 신동엽은요, 왕 중심으로 세계를 안 봤기 때문에
서사시 제목이 금강이잖아요. 백마강이 아니고. 신동엽이 백마강변을 내가 세어봤더니 2번 썼더라고요. 백마강. 이거는 이 강변 이야기할 때 쓴 거예요. 이 백사장이 있는 부여에 백사장이 있는 강변 이야기할 때만 백마강변이라고는 표현을 써요. 그 외에는 무조건 금강이라고 부릅니다. 백마강이라고 안 불러요. 왕을 왜 높여? 왕이 더 낮아야지. 그래서 신동엽 이후에 전라도 이런 게 시 제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신동엽 정신인 거예요. 이런 게. 신동엽이 말하는 백제 정신이란 이런 거예요. 남의 동네가 잘 나간다고 해서 자기 동네에 막 깔아뭉개고 남의 동네에 막 위칭송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세계 아무리 근사하고 멋있는 시대가 있고 장소가 있어도 자아 의지를 실현하는 현장은 자기 세계잖아요. 지금 내가 막다뜨리고 있는 지금 이곳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남의 것만 뜬구름 잡듯이 막 선망하고 매우 자기 분열적 증상을 앓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사시 금강의 특이한 것은 서사시 금강은 동학농민혁명 이야기인데 계속 부여 얘기를 해요. 왜냐? 자기 거점이니까, 자기 세계니까, 자기 대지니까 이게. 여기서 금강을 바라보고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고 여기서 그 조선시대 관리들을 바라보고 여기서 이 한반도의 인류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원점이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내력이 이게 보통 내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 왜 그러면 여기가 동네 이름이 부여냐 라는 것이에요. 여기로 백제가 이사 올 때 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공주에서 한 발 더 물러서는 거죠. 부여로 내려와서 공주에서 부여로 내려온 것이 거리도 가깝고 시기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역사학자들이 조금 놓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갖고 이 백제사 전공하는 분이 있으면 꼭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말을 잘 못 거는 편이라 아직 여러 해 동안 머릿속에만 담고 그 얘기는 안 해봤어요. 백제의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사실은 한성에서 공주로 내려올 때가 아니고 공주에서 부여로 올 때다. 왜냐? 국명을 바꾸지 않냐? 국명을 이때 백제가 남부여라고 하는 국명을 가지고 사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구들의 나루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 공주에서 여기 가까운 거리지만 이 사이에 스토리텔링, 역사 공정 이런 게 다 끝나가지고 전혀 다른 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남부여라고 하는 국가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제 식으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백제의 가장 깊은 한은 저 고구려가 너무 세가지고 계속 충돌하는데 계속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여라고 이름 바꿀 때는 거기에 대한 정돈이 끝난 거예요. 야, 걔들 우리 집에서 집 나간 애들이야. 그게 별거 아니야, 그거. 그리고 여기가 벌판이 좋아. 거기서 계속 걔들오고 그냥 늘 아웅다웅 해서 뭐 해? 해서 공주에서 부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라고 바꿔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주몽 드라마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봤죠. 젊은 분들은 안 봤죠. 예전에 주몽 드라마 엄청 히트차고 거기 보면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게 주몽 못지않게 서선호라고 하는 여자 인물이잖아요. 지금 내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보자면은 이 백제는 시조가 둘이거든요. 그 남자 족보로 가부장제적으로 계속 해석하고 역사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서선호 나라지 이것이 무슨 소선호 나라, 여인의 나라예요. 만든 사람이 이 나라를.
소소는 이름을 안 쓰려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시조가 쪼개져 버리는 거잖아요. 소손으로 올라가면 시조가 하나로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부여가 되는 거는 그 남부여가 몰락하고 나면은 이게 이 땅 이름이 뭐가 되냐면 부여라는 성씨를 쓰는 사람들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왕족들 성이 부여였잖아요. 부여. 그런 사례 많아요. 세계 각국에.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들 있죠.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그 땅, 키르기즈 땅, 다 이런 말이잖아요. 한자로 지방, 그 갈지자, 뭐의 할 때 갈지자를 쓰잖아요. 거기 방향할 때 의, 뭐뭇의 방, 그쪽. 우즈벡의 방,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각 부족들, 그 부족들, 여기 지금 부여인 거죠. 나라는 망했으니까 국가는 아니고 동네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은. 근대 부여는 저기에서 산에서 강으로 내려와 가지고 구두레가 됐는데, 이 구두레,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경험한 것은 이 구두레 부여죠. 구두레 백제. 그러니까 부소산 백제에서 구두레 백제로 바뀐 거예요. 이제 저기에서. 그래갖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부다라나이라고 하는 낱말이 계속 살아있다고 그래요. 부다라나이는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을 부다라나이라고 그래요. 구두레가 없다. 구두레 없는 것은 안고가 없는 그 찐빵이에요. 이게 가짜 찐빵인 거죠. 이게 짝퉁, 가짜 이것들을 부다라나이라고 본다고 그래요. 구두레가 가짜라는 소리가 아니고 구두레가 없는 것이 가짜인 거예요. 구두레에서 나왔어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것이. 이런 내력 때문에 계속 여기는 이제 비운의 기호로 계속 사용된 것 같아요. 우리 근현대사 안에서 계속 비운의 기호로 사용됐다는 것은 한국의 대중가요사를 펼치면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마강이 등장하면 노래는 무조건 기쁜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슬픔의 대명사들 있잖아요. 그 감정을 잘 표현했던 사람들, 배호, 김종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쪽 노래를 부릅니다. 백마강을. 그때 당시에도 막 새로 백구도 신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 오락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던 현인 이런 사람들이 이쪽 노래가 없어요. 이 지역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인간사의 비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백제 부흥운동을 하다가 몰락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그 후손을 만나게 되거나 늘 이제 그런 사건이 한 번씩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이 민간 신앙으로, 어떤 민간의 마음 속에서 염원으로 계속 이렇게 싹 터서 이쪽 일대는 미륵 신앙이고 온통,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신앙이 계속 발달하게 되는데, 민간 신앙의
성지로 계룡산이 꼽히게 되고 미륵으로 주변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한 건 전부 다 백제 몰락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그 오늘을 살다 보니까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부여를 왔을 때 질문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것, 그 대표적인 모델을 저는 사례를 알쓸신잡이 방문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쓸신잡 기억해? 나는 그 프로를 거의 안 봐가지고 알쓸신잡이 알고 보면은 쓸데없는 쓸데없는이라고 들었어요. 쓸데없는 신기한 잡학사전. 그 알쓸신잡이 재밌는 게 굉장한 인문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유시민이랑 그 소설가 김영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알쓸신잡이 부여를 다녀가가지고 백마강을 다녀가가지고 또 한때 사람들이 조금 왔었어요 여기를. 내가 군청한테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잘 모른다고 그냥 그래 버리더라고요. 사실은 그 때문에 많이 오고 이제 그랬는데 이 알쓸신잡이 여기로 와서 사실 그날이 제가 어떤 날이냐면은 제가 나이가 누구고 동갑이냐면 유시민이하고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상주 작가라고 있는 이영산 작가께서 몽골을 가기로 해갖고 내가 그때 그날 몽골을 간다고 공항에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전에 안 알려준대. 나 지금 부여 갑니다. 우리 지금 알쓸신잡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문학관 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했는데 내가 있었으면 틀림없이 말싸움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 그 컨셉이 나하고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뭐냐면은 구둘의 나루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 소정방이가 그 용을 낚시를 하려고 용을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그 용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백마를 미끼로 써가지고 용을 낚았다고 한다라고 나온다 이거예요. 방송에 저기에서 유람선에서 이런 한심한 동네가 어디가 있냐 이거 지금이 시기가 언제인데 그것도 이 이상한 침략자 소정방의 신화를 지금도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한심한 일이 어디냐. 이게 이제 그분들 지적이에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지적이다. 그리고 이제 삼천 궁녀가 어디가 있냐. 이 크기가 어디였는데 거기에 궁녀 숫자가 어떻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근데 사실은 제가 있었으면 이게 말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야기는요. 누구부터 옛날에 다 했냐면은 다산 정약용도 다 했어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왜 통일신라가 스토리텔링한 역사 공정한 사실은 자꾸 말을 않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역사 공정이라고 하는 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7일 밤 7일 낮을 불탔어요. 그러면은 누가 불태웠냐면 신라군이 불태운 게 아니잖아요. 당나라 군대가 불을 태웠어요. 여기를 다. 당나라는 싸우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신라는 지금 신라 온 사람들만 막아버리면은 당나라가 오래 못 버틴다고 본 거잖아요. 보급품 때문에 백제 지도부가. 그래서 계백 장군이 목숨을 걸고 5,000명으로 그러면 죽기를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인 이제 어떻게 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가족을 죽이고 갔다. 막 얘기해. 여기 이 이야기의 주제는 가족을 죽인 게 아니고, 가족을 죽인 게 주제가 아니고 돌아올 길을 끄는 거잖아요. 죽으러 갔다라고 하는 말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게 문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학적인 스토리를 다 과학으로 내. 야, 작가도 끼어가지고, 너가 성경 갖다가 과학으로 깨봐라.
그러면 다른 종교도 그 과학으로 그렇게 해봐라. 응? 이거 신하고 전설이고 문학이지 이게. 그거 왜 과학으로 해석해? 주제가 어떻게 조금 각색돼 있다, 좀 미화돼 있거나 왜곡돼 있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삼천 궁녀가 죽은 게 아니고 신라군이 와서 접수를 하면은요, 신라는 통치할 나라잖아요. 동일 신라가 통치할 나라. 그러면은 다 부술 필요가 없잖아요. 빼앗아야지 자기들이. 안 부수죠. 다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약자들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저항할 능력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는 선심을 써야 자기 편을 들죠. 모든 침략자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병은 안 그래. 얼마나 고생하고 갔는데 왜 그걸 식별해요? 청소해버려야지 빨리. 약탈, 그 다음에 안여자 겁탈, 그리고 다 죽여. 복잡하니까. 신라군 들어오기 전에 이 소정방이 청소를 해온 거예요. 남자들은 항복에도 죽고 싸워도 죽고. 싸운 사람과 우왕좌왕한 사람이 있었겠죠. 여자들은 항복에도 죽고 도망가도 죽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몰렸겠죠. 절벽 끝에까지 몰렸겠죠. 대다수는 뛰어내렸겠죠. 그냥 욕보고 죽느니 길이 그 길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삼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삼천, 대천, 불교 용어 전체 온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궁녀, 이제 삼천 궁녀라고 각색을 해야 이게 의자왕의 타락상을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각색해 놓은 거, 이 각색만 살짝 지우면 되지. 3,000명이 뛰어내릴 자리가 없다. 숫자 3,000도 아닐 뿐더러 너희는 백마강을 몰라서 그래. 그 강 가봐. 강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반달 모양으로. 이 깊이는 내가 전에 저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마강 깊이. 지금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50m인가 그래, 수심이. 여기 돌아가는 데가. 강은 돌아가는 데는 무지무지 깊어요. 모래 한 톨씩만, 하루에 모래 한 톨씩만 타서 움직였다고 물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긴 세월을 지금 파서 움직였는지. 무지무지 깊어요. 저쪽 가에는 발목밖에 안 차지만 반대쪽 저 바위 밑 쪽으로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깊죠. 물의 힘이 엄청난데 이게. 그래서 그 숫자가 죽을 수 없다. 그 숫자 죽을 수 있을 뿐더러 그 숫자 말한 것도 아니야. 다 죽었단 말을 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 비극의 크기를, 그 과학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극적 크기를 없애면 안 되지. 이게 본질은 비극의 크기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문외하여서 계속 소정방이 어쩌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들을 거 아니에요. 왜 가만 놔두겠어요? 민간에서 저렇게 말하는 거를. 저 속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으니까 놔둔 거예요. 여기 민심이에요. 이게 민심이다. 용을, 아니 당시 용이 어디 있다고 요 소정방이. 당시니까 용이라고, 지금 같은 건 용이라고 했겠냐? 그때 용이라고 하는 말은 왕한테 쓰는 말이야. 왕을 잡으려고 해. 소정방이가 잡을 수가 없어요. 물살이 너무 거세. 민간의 저항이 너무 세요. 불가피하게 백마라고 하는 미끼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백마는 뭐냐? 백마 타고 온 저 누구신데 그게 백마 타고 온 무엇이 있어? 철인이 있어. 백마는 장군 지도자들을, 군사 지도자를 백마라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대장군을 미끼로 써서 왕을 잡았단 말이에요. 대장군을
그래서 원통한 거예요. 계백이 저기서 사차까지 가버려서 신라군 못 오고 있어요, 여기를. 그런데 저 바깥에서 들어온 근거도 없는 놈들한테, 소정방한테 왕이 잡혀본 거예요. 나라는 안 망했는데. 왜? 수도경비 사령관이 잡아서 넘겨버렸어. 질 것 같으니까 자기 권리 보장받고 넘겨줘본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 국력이 저기에서가 아니라 인간사 속에는 그런 놈들이 꼭 끼어 있어요. 자기 공동체를 팔아 넘겨버려 지 않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온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벌판이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때 당시 수준에서. 이 정부만 망한 거야. 그러니까 왕 잡혀가 버려가지고. 그러니 부흥운동 안 하겠어요? 이 문제만 극복하면 다시 나라 잘 돌아갈 건데. 지금 이 이야기를 감춰놓은 곳이 조룡대예요. 제 생각에. 조룡대. 조룡대가 진짜 그 현장일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생김새가 꼭 그렇게 생겼잖아요. 마치 작당하기 좋게 밤에 심야에 장군 내려와가지고 배탄 놓고 같이 모사 꾸며가지고 팔아넘기기도 하고 다음날 결행해버리는 그 장소로 딱 쓸만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스토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룡대 신화를 남겼다고 봐요. 이것을 내가 깜짝 놀라본 게요. 실제로 자료를 발견해 버렸어요. 2010년 무렵이에요. 충남대학교 심포지움이에요. 역사책 심포지움. 중국 학자가 참석을 했어. 발제자로. 이 사람이 발표한 내용이 저 낙양성은 아니고 그 낙양성 옆에 있는 어디서 묘지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묘비가 발견됐는데 군사하고 2인자 쥐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유품들이 백제 유품들이 나온 거예요. 백제인이었던 거예요. 아니 백제가 망해서 좌조선 다 종이해야지 어떻게 군사 2인자가 돼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갖고 자료를 뒤진 거예요. 여기서 난 지금 이름 두 개가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서 공주, 그러니까 공주에서 그 수도경비 사령관 하여튼 이런 정도 직책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 양반이 백제에서 예식이라고 썼던가 예식진이라고 썼던가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나라 가서 백제에서 예식이라고 썼다면 당나라에서 예식진이라고 썼고 백제에서 예식진이라고 썼으면 당나라에서 예식이라고 썼어요. 이름에서 글자 한자를 바꿨더라고. 그 사람 묘지가 발견된 거예요. 세상에나 조룡대 사건 진짜네. 그러면 1500년간 끌어와 본 거잖아요. 스토리가 살아서 계속 이런 게 숨어 있기 때문에 안 없앴을 거라고요. 여기도 저 허다못해 우리나라에서 2인자 제일 오래 한 사람이 김종필이잖아요. 왜 그런 거 놔두겠어요. 자기 고향을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수정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놔둔 거예요. 저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룡대를 보물 1호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문화유산 1호는 조룡대다. 왜냐? 지금 그 이야기 속에 충청도 방언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 충청도 사투리 비밀을 여기서 봐야지. 충청도 사투리는 뭐냐면은 사우스포예요.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만들어 음구조가 그쪽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선전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 나 너 안 괴롭힐 때니까 너 나 괴롭히지 마. 딱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전부 다 상대가 선제 공격을 해오면 받아치는 언어예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펀치력이 상당히 세요. 랩
내버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언어가 충청도 사투리라고 하잖아요. 글자, 작은 글자로 뜻 많이 움켜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혹시 보신탕 드실 줄 압니까? 개요? 딱 이렇게 두 글자로 딱. 제가 생각할 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허다못해 식당조차도 먼저 인사를 잘 안 해요, 손님들한테. 예, 바깥을 유혹하거나 어떻게 여기에 관심이 안 크고 내가 현혹당하지 않고 내가 안 속으려고 지상에 언어들이 한 80%가 계속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급속도로 계속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방은 몇 개 남고 소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센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그 곤욕을 치르고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난리를 치고 한글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안 없어져 버렸거든요. 언어는 제대로 돌려받은 거예요. 8.15 해방이 다 실패였어요. 8.15 해방은 곧 분단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언어만큼은 온전하게 딱 돌려받아 버린 거예요. 모국어는 제대로 통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남북이 언어는 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가 대략 8위에서 10위권 사이거든요. 지상에서 크기가, 규모가. 그런데 5위 넘어간 언어들은 다 위험해요. 10위, 15위 가버리면은 없어. 이제 다 센 나라 말 그대로 갖다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저는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버티더라도 상당 부분을 다른 말들을 차용해서 계속 써버리기 때문에 컴퓨터, 디지털 이런 식으로 계속 써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아사 직전의 상태를 계속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방언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방언은 충청남도 방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문부가 소설로 정말로 놀라울 만큼 딱 보존을 하고 있어요. 보령사투리 안 없어질 거예요. 한국 문학사 안에서 가장 빛나는 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그래서 한국 문학사 안에 이렇게 막 유려하게 능력 발휘를 한 언어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에 나는 조룡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백제사 이후에 거듭되는 비운 늘 중심으로 안 넣어주잖아요. 저 사람들이 늘 주변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충청도 사투리의 어문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억시키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에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서 나는 매우 중요한 유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악의적인 역사 공정 안에서도 여전히 소멸돼 버리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이 부여의 부여 일대의 백제 스토리들 안에서 들과 함께 특히 이제 조룡대 신화 같은 것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공정 혹은 그런 스토리텔링 이거는 누구 한 개인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잘못 고증되어 있거나 틀린 게 나오면 또 설득력이 팍 없어져 버리잖아요. 가설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역사와 문학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조를 해서 나는 부여가 이루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너무 이제 나처럼 외곽에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사실은 정치 선거 때마다 충청 대망론 나오고 망번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는 핵심 키가 여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누가 시도하다가 갔냐면은 박원순 시장이 백제회의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센 정치 세력이 되냐면 서울, 인천, 공주, 구역, 익산 플러스 여기 걸쳐있는 백제 걸쳐있는 광역들 넣어봐요. 제일 센 정치 세력 아니겠어요? 여기가. 그러면은 거기에 부여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부여에 있잖아요. 백제라고 하는 거 백제 장손이 부여잖아요. 제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이제 이 부여가 오늘을 이렇게 숨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부터는 그러면 강 이야기, 요 백마강 또 대략의 백제사 이야기 또 그거를 제 생각에 통일신라 조선총독부 말고 또 한 사람 스토리텔링을 시도한 사람이 저는 신동엽의 그 작품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신동엽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두서없었지만 오늘 이야기에 혹시 더 나눌 이야기 있을까요? 질문하거나. 제가 유행가 이야기를 쓰면서 거기다가는 못 썼는데 배호가 독립군 아들인 걸 알게 됐고 김정구도 독립군 아들이거든요. 옛날 두만강 푸른물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이게 참 묘해. 강산에 라구요 오면은 라구요가 그거 패러디 하면서 노래가 시작되잖아요.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고 다시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배호, 김종호 이렇게 이제 그 나이를 쭉 김광석까지 이게 그 민족사의 비애를 그냥 자기 개인사로 이렇게 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김광석이가 백마강 부른 건 내가 못 봤어요. 주현미까지 해가지고 다 백마강을 불렀어요, 노래를. 진짜 신기해요. 꼭 뭘 아는 사람들 같아. 김광석은 녹두꽃을 불렀더라고. 김광석이 옛날 이제 저기는 이제 아주 풍부하죠. 이 민중가요 반이었는데 그런 것은 풍부한데 이제 저 세대부터는 정서가 조금 다른가 봐. 우리가 전혀 못 느끼는 건데 이게 참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뉴욕 타임즈가 그렇게 달았다고 그래요. 한반도에 백제 정권 최초의 백제 정권 출현 이렇게 백제 몰락 이후에 최초의 백제 정권 출현했다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했을 때 기사가. 소불이는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소불이요. 소불이 셔불 서라벌 셔불 서울 수도라고 하는 말이라고 봐요.
서울. 서울이 신라에서는 서라벌이라고 하고 백제에서는 소불이라고 했겠죠. 자기 수도를. 제가 문학과 나서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이 반주로 이렇게 평생 밥벌이를 해왔던 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분한테 가장 많은 이야기를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잘 나가는 노래들 말고 속에서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사랑에 실패한 사람, 혹은 우정에 실패한 사람 와라. 그 쓸쓸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 노래들을 정식으로 이렇게 관통을 해가야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자리. 공연. 주제를 요거를 좀 잡아가지고 잘 나가는 것들 막 계속 그 넘버 2, 넘버 3 로선으로 계속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부에노 비스타 소셜 클럽 그 요간 이야기 내가 계속 이거 보고 여기 나이도 들고 기농하고 했는데 거기에 잘 나가는 노래 따라갈 필요가 있냐 여기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위안이 되는 장소가 없거든요. 나는 부여에 그런 공연단 하나가 그래갖고 내가 이름을 지어줘서 백제 밴드, 백제가 몰라간 날로 기억되는 밴드요. 백제 밴드 공연이 있다. 상표 등록해. 백제법이 아니죠. 왜? 백제라는 뭐 밴드라는 거. 품격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은행 할 때 우리은행 상표 등록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그 대명사, 명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규칙이 있어요. 그게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간판 이름을 백제 혼자서 쓰는 아니 백장으로 상표도 안 해줘. 백제라는 그래서 소송하는 아니 소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소동이 부여구청에서 옛날에 소동을 다 소동으로 전체를 다 해놨어요. 소동으로. 근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상표등록을 안 해줘. 상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줘.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소동 한우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상표등록은 소동만 돼 있는 거예요. 소동. 한우는 명사잖아요. 누구나 다 사용. 네,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건 안 해주고 소동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을 가지고 소동 한우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여기 위에 있는 게 저기 소동 뭐지 소동 횟집 뭐지 맛이. 소동 맛이 활용을 만들어 그래요. 이해하면 아하. 그러면 밴드라고 표기해갖고 등록을 해야겠구만. 밴드 해놓고는 앞에 우리 백제니까 백제 밴드. 유사하고 제가 이 상표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봐가지고 처음에 모고춘 썼었어요. 식당 이름이 모고춘이었었는데 모고춘보다 먼저 썼어. 먼저 썼는데 상표 등록을 안 해서 그쪽한테 이제 내가 먼저 썼기 때문에 내가 상표권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이익을 보여 저쪽에서. 근데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나중에 뭐가 불편해지냐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광고를 한다고 모고초 식당 모고초 하루 광고를 안 받아요. 학교 등록이 돼 있는 거는 광고를 안 받아야기 때문에 내가 규모가 점점 더 커질수록 내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근데 하고 나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학교 등록이 안 되는 거 알고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 근데 거기는 예. 익산에 서동 거기 관련 있으니까 서동 마수연이라는 특수 공장에서 식당이 아니에요. 근데 걔들 필요가 없어 제 공장이니까 공장 걸 제조업을 상표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도 하고 나중에 외식업도 할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 저기가 필요한 건 못하고 외식 쪽만 등록했던 거라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3년 이상 사용 안 하고 상표를 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보고 나가서 이걸 요구하려고 했는데 가서 그 제조 등록 안 되게 시한이 끝났는데 제대로 등록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서동이라는 상표에 제조 상표 등록을 했어요. 상표 등록하고 아팠어. 그래서 상표권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상표 등록에서 갖고 있는 상표권만 해도 20가지가 넘어요. 필요할 것 같아 해놓긴 했는데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부여하고 관련돼서 그 금동대 항로 위에 악사가 5명 있어요. 오악사. 네, 오악사도 상표 등록해놨어요. 나중에 사야겠네. 대표님이랑 친하게 되네요. 전라도의 그 전라도 애국가 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아주 쉽게 정리가 되거든요. 명쾌하게 목포의 눈물 이렇게. 부산은 뭘까요? 네? 부산 갈매기. 거기도 거의 부산 갈매기로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야구장은 다 앉아 하잖아요. 충청도 애국가입니다. 충청도 애국가는 대전 브루스였어요. 오랫동안 대전 브루스. 이 대전 브루스가 얼마나 재미냐면은 대전발 0시 50분 목포행 완행 열차거든요. 대전에서 0시 50분에 떠나가는데 목포로 가는 기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모순이 되죠. 호남선은 서대전으로 지나가고 대전은 경부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목포로 가려면 서대전에서 가야지 대전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한 대씩인가가 있었대. 대전에서 목포로 0시 50분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0시 50분 열차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고 대비 7분이 때문에 7분 내려서 환승할 수 있는 대비 7분. 이 7분 사이에 거기서 가락국수가 오는 거예요. 그 국수집이 아직도 대전 이제 그 역사 안에 있어. 이 열차가 완행이어 가지고 통금대잖아요. 이게 여유숙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기차 타는 거예요. 완행이어 가지고 돌아서 아침에 목포에 도착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애환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 기차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에 다니는데도 사랑이 생기고 이별이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왜 아주 서민 애환이 딱 완전히 배어 있는 저 서울에서 보면은요, 저 충청도 애국가 대전 브루스예요 무조건. 저 사람들 취하면은 막판은 다 대전 브루스예요. 충청도에서 온 사람들. 근데 그 노래도 되게 그게 진해요. 목포의 눈물 못지않아. 어떻게 0시 50분 목포에 가는 열차가 이게. 예,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 노땅들이 그 옛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은 그 참 척척하고 쓸쓸하고 할 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